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핵심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1929년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 대폭락 사건과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금융시장에 안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위험, 이걸 좀 비교 분석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1929년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목표는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1929년에 나타났던 어떤 구조적인 취약점들, 또 당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그 집단적인 심리,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 수도 있는 정책적인 실패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지 그걸 좀 파악해 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이 19세기 29년 위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폭락했다 이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 기저에는 과도한 레버리지 같은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위에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식의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믿음, 뭐랄까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진 거죠. 서사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런데 이 구조적 취약성과 심리적 서사가 결합된 상태에서 당시 정책 당국의 어떤 미숙함이라든지 혹은 규제의 공백,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더욱 증폭시킨 겁니다. 결국은 이게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진 상당히 복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복합적이다. 구조, 심리, 정책.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다층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좀 분해해보고 이게 현재 2020년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위험들과 어떻게 어쩌면 좀 놀랍도록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1929년 그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료 여러 곳에서 광란의 20년대, 영어로는 Roaring Twenties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시대였죠. 자료를 보면 전기, 라디오, 자동차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고 이게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이끌었더라고요.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그것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정도면 당시 사람들이 와, 진짜 신시대가 왔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기술 혁신이 가져온 경제적 풍요, 그 눈부신 성장은 분명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불균형이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걸 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부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대다수 일반 대중의 소비 기반은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와는 다르게 속은 좀 취약했다. 네,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농업부문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잉 생산 문제와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특정 부문, 특히 신기술 산업 중심으로만 과열되는 양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전반적인 기초 체력은 약한데 특정 부분에 대한 기대감만 너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좀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시장은 신기술 혁신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그 서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지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당시 금융 시스템이 용인했던, 어쩌면 조장했던 극단적인 형태의 레버리지입니다. 바로 마진 매입이죠. 마진 매입.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던 거죠? 네, 자료 설명에 따르면 당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요, 주식 가격의 고작 10%만 현금으로 내면 됐습니다. 10%요? 그럼 나머지 90%는요? 나머지 90%는 그냥 증권사, 그러니까 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충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건 거의 10배 레버리지 아닙니까? 내 돈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말 아슬아슬한 뭐랄까 외줄타기 같은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냐면 자료에 따르면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 NYSE 전체 상장 주식 시가총액의 10%에서 많게는 20%에 달하는 규모가 바로 이런 마진 대출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리즈였다면 이건 뭐 개인 투자자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 전체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구조가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냐 하면요. 시장이 아주 조금만 하락해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죠.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아, 마진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가 이 마진콜에 응할 추가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는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그냥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강제청산이라고 하죠. 돈을 못 갚으니까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강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아, 악순환이네요. 네, 주가 하락이 마진콜을 부르고 마진콜 때문에 나온 강제 매도 물량이 다시 주가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파괴적인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거죠. 특히 마진 대출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의 20%에 달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엄청났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구조였네요. 근데 여기서 전문가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중에 흥미로운 지점이 1929년의 리스크가 비록 유형했지만 상대적으로 투명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그 레버리지가 극단적으로 높아서 위험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의 원천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 마진 대출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의 채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 위험의 구조가 복잡하진 않았다. 네, 그리고 그 마진 대출의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비교적 잘 보였다는 뜻에서 투명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위험이 그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제대로 통제하거나 규제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위험이 보이는데도 막지 못했다. 그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네요. 자,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 위에 아까 말씀하신 심리적인 노인, 그 서사가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료는 강조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아주 중요했죠.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조차 1929년 10월, 그러니까 대폭락 직전에 주식시장은 이제 마치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 퍼머넌틀리 하이 플래토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다니 정말 그 당시 낙관론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피셔 교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 언론, 일반 대중까지 그야말로 신시대에 대한 믿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라디오, 자동차 같은 신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죠. 자료로 보면 이미 1928년, 29년 초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신호들은 그냥 다 무시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무시되거나 혹은 이번엔 다르다는 논리로 합리화되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열광이 모든 이성적인 우려를 잠재워버리고 계속해서 거품을 키워나갔던 거죠. 마치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집단적인 심리가 단순히 그냥 개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개인의 탐욕이나 비이성적인 판단도 작용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금융 구조, 즉 아까 말씀드린 그 10% 증거금만으로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마진 매입 시스템, 그리고 이런 투기적 행위를 제어할 만한 마땅한 규제가 없었던 그 환경 자체가 이런 집단적인 낙관론과 투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들의 심리를 더 부추겼다. 그렇죠. 이젠 정말 새로운 시대야. 주식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그 강력한 집단적 믿음, 즉 서사가 그러니까 괜찮아. 10%만 내고 빚내서 주식 사도 돼.
라는 위험천만한 맞은 매입, 즉 구조를 정당화해주고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었다는 거죠. 구조와 서사의 상호작용이군요. 네.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사람들에게 묻지마 투자를 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했다면 그 구조적인 취약성, 즉 통제되지 않은 높은 레버리지는 그 동기가 실제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 뭐랄까 폭발력을 제공해준 셈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큰 재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구조와 심리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거죠. 와, 정말 중요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구조와 심리가 어떻게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시스템을 붕괴로 이끌었는지. 자, 그럼 결국 이 거품은 꺼지게 되고 1929년 10월 말 그 유명한 검은 목요일, 검은 화요일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왜 단순한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고 그토록 길고 파괴적인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으로까지 이어졌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정책 실패,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페드라고 부르는 기관의 역할을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책 실패, 특히 페드의 대응이 대공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페드가 사실 붕괴 직전인 1928년부터 29년 사이에 주식시장의 투기 열풍을 좀 잠재워보겠다고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투기는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미국 실물 경제 활동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근본이제라는 시스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들의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결국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압력까지 높이는 뭐랄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 페드의 금리 인상은 투기 억제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오히려 실물 경제를 먼저 타격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근본이제 하에서는 각국 통화가 금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정책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긴축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게 글로벌 경기 하강 압력을 키웠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었네요. 그런데 더 심각한 정책 실패는 주식시장이 붕괴한 이후에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더 결정적이었다고 많은 경제사가들이 분석합니다. 페드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때 중앙은행이 나서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역할, 이걸 우리가 최종 대부자, 랜더 오브 레스트 리졸트 기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최종 대부자 역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죠. 그런데 당시 페드는 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드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페드가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방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페드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과 은행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약 3년 동안 미국의 통화 공급량,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무려 30%나 급감했습니다. 30%요? 통화량이 그렇게 줄었다고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이렇게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겁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무섭냐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면 소비를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사면 더 싸질 텐데 하면서요.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죠. 물건 만들어봤자 제값 받기 어려우니까요. 소비와 투자가 다 위축되는군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건값은 떨어지죠. 그럼 내가 빌린 빚,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빚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네요. 빚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벌어야 하는 소득이나 팔아야 하는 자산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거죠. 이 실질 부채 부담 증가가 당시 수많은 가게와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파산이 늘어나니 은행은 더 부실해지고 은행이 무너지니 신용공급은 더 막히고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게 바로 대공황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킨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만 무려 4,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거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주식시장 붕괴 자체보다 그 이후에 통화량 급감과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도대체 페드는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걸까요? 중앙은행이면 당연히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서 교리적 마비, 독트리널 패럴리시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또 대공황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리적 마비라는 건 말 그대로 당시 페드 지도부가 특정 경제 이론이나 어떤 원칙, 그러니까 교리에 너무 경직되게 얽매여 있어서 위기 상황에 정말로 필요했던 유연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교리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당시 페드 내부에는 청산주의라는 생각이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청산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구제금융 같은 걸 해주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론 같은 사람은 노동자를 청산하고 주식을 청산하고 농부를 청산하고 부동산을 청산하라. 그러면 시스템에서 썩은 부분들이 제거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섬뜩한 발상인데 당시에는 꽤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와, 정말 지금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또 다른 문제적인 교리로는 실물 어음 원칙, 리얼빌스 덕트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는 반드시 실제 상거래, 예를 들면 기업이 물건을 팔고 받은 어음 같은 실물 거래를 뒷받침하는 담보가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위축될 때는 오히려 이런 상업 어음 발행이 줄어드니까 중앙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통화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봤어요. 아니, 위기 시에는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인데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는 근본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자칫 금 유출을 야기하고 근본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화 팽창 정책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근본이제를 지피려다가 경제 전체를 망가뜨린 셈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경직된 사고방식, 즉 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페드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마치 움직여야 할 때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마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페드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거나 하진 않았는지.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뉴욕 페드 같은 경우는 벤저민 스트롱 총재 시절부터 비교적 적극적인 공개 시장 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붕괴 초기에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드 시스템은 지금처럼 중앙 집권적이지 않았고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독립성이 꽤 강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페드가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세인트로이스 페드 같은 보수적인 성향의 다른 지역 페드들이 우리는 동의 못한다. 그건 위험하다. 면서 반대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불협화음과 리더십 부재도 페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교리적인 문제에 더해서 내부적인 분열까지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1929년 주식시장 폭락이라는 금융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실물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 끔찍한 대공황으로까지 전이되었는지 그 경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경로입니다. 심리적 경로요. 네,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증폭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실제로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던 미국 가구는 전체 2%가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소수만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직접적인 타격은 소수에게만 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파급 효과는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라는 엄청난 사건 자체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심을 확산시켰기 때문이죠. 내 직장은 괜찮을까?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만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 특히 자동차나 가구 같은 고가의 내구재 소비부터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파였죠. 부의 감소 효과와 불확실성 증가가 소비를 위축시켰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통화 및 구조적 경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더 결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통화 및 구조적 경로. 이건 아까 말씀하신 페드의 실패와 관련된 거겠군요. 맞습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드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하고 유동성 공급에 실패하면서 연쇄적인 은행 파산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30%나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이 디플레이션이 실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가계와 기업을 파산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죠. 결국 이 통화량 붕괴와 디플레이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초기에 발생했던 심리적인 충격을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는 완전한 재앙으로 증폭시킨 핵심 동력이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주가 폭락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재앙을 만들어낸 것은 페드의 정책적인 무대응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은행 시스템 붕괴, 그리고 통화량 급감과 디플레이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1929년의 비극은 단순히 시장의 광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 당국의 결정적인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1929년의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구조, 심리, 정책 실패,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자, 이제 이 정말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금융시장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료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특히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기술주 중심의 시장을 랠리가 1929년의 그 신기술 열풍과 놀랍도록 유사한 투기적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란의 2020년대 Roaring 2020s라는 비유까지 등장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특히 팬데믹 이후로 AI 관련 기술주들이 시장 전체의 상승을 거의 이끌다시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죠. 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게 1929년의 라디오나 자동차 열풍과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나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주요 기관들이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AI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확장되었다. 스트레치드라고 평가하면서 어떤 계기가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가격 조정, 즉 폭락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어쩌면 좀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MIT에서 나온 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생성형 AI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무려 95%가 아직까지 그 투자로부터 의미 있는 수준의 재정적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5%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1929년 당시 상황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라디오가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정작 수많은 라디오 관련 주식들은 실제적인 수익 모델이 아직 불확실하거나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폭등했었거든요. 기술의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크지만 그게 실제 돈 버는 비즈니스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시장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재 AI에 대한 강력한 서사, 즉 AI가 모든 산업을 혁신하고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실제 수익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그 과정을 건너뛰고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고 투기를 유발하는 일종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AI 거품론이 현실화되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1929년처럼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또다시 불확실성이라는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기술 자체는 위대하지만 그 기술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가 과열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이번에는 레버리지 측면을 좀 살펴보죠. 1929년에는 그 위험천만했던 10% 마진 매입이 문제였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소위 레귤레이션 T라는 규정 때문에 개인이 마진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와는 비교가 안 되게 엄격해진 거죠. 그럼 레버리지 위험은 이제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레귤레이션 T 덕분에 1929년과 같은 극단적인 주식 마진 거래는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위험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어쩌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요? 그게 뭔가요? 바로 리스크 이전 또는 리스크 이주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가 강화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영역,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어려워지니까 위험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다른 영역, 일종의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규제를 피해서 위험이 다른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 네, 그렇죠. 풍선 효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료는 특히 두 가지 주요 영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암호화폐요. 역시 빠지지 않는군요. 네. 특히 투기성이 매우 짙은 소위 밈코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 평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또 변동성 자체가 살인적이라는 겁니다.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증거금만으로도 수십 배, 심지어 100배가 넘는 초고배율 레버리지의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00배 레버리지요? 그건 1929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초고레버리지 거래는 시장이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바로 청산당하기 때문에 1929년의 마진 매입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어쩌면 더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전통 금융시장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성장 속도나 다른 자선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의 초고레버리지. 이게 첫 번째 위험 이전 영역이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소위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시스템입니다. 그림자 금융. 이것도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활동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PEF, 머니마켓 펀드, MMF, 투자은행의 일부 장외 파생상품 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들은 아주 복잡한 금융기법, 예를 들어 장외 파생상품 계약이라든지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차입, 리포 등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숨긴다고요? 네.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여러 프라임 브로커와 거래하면서 각각의 포지션만 보면 레버리지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를 합자보면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2021년에 파산했던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가 바로 이런 그림자 금융 시스템 내에 숨겨진 레버리지 위험이 터져나온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아, 아케고스 사태. 그때 여러 투자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었죠.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이겁니다. 1929년의 리스크는 마진 대출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투명한 채널에 집중된 레버리지였다면 2020년대의 리스크는 이런 규제 차익 거래, 레귤러토리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림자 금융 시스템 같은 여러 영역으로 분산되고 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은폐된 레버리지의 형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1929년에는 위험이 어디 있는지 보였지만 통제를 못했고
지금은 위험이 어디에 얼마나 숨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차이인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은폐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만약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충격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빠르게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갈지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해도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은폐된 레버리지가 1929년의 투명한 레버리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무섭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규제 환경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자료는 지적하는데요. 규제에 쌓인 곡선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개념이 금융규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이게 뭐냐면 큰 금융위기가 한번 빵 터지면 사회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도입되고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위기 직후에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위기에 대한 기억이 좀 옅어지고 또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면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 규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금융산업의 로비 활동도 아주 강력해지죠. 그러다 보면 정치권이나 규제 당국도 결국 이런 압력에 조금씩 굴복하게 되고 규제가 슬금슬금 완화되거나 혹은 새로운 금융혁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과거에 겪었던 위험이 이름이나 형태만 바꾼 채로 다시 나타나서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마치 쌓인 곡선처럼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높이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금융기관의 본능적인 속성과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규제 당국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그 줄다리기가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에 쌓인 곡선 패턴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최근에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변화 과정이죠. 2008년 위기 이후에는 정말 강력한 규제들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DFA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파생상품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말 광범위하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다시는 2008년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컸죠. 그런데 그게 또 바뀌었다는 거죠. 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18년에 미국 의회에서 경제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 약칭 EGRRCPA라고 읽기도 합니다라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핵심 내용은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다고요? 왜요? 특히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미만인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요구하거나 매년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도록 했던 의무 사항들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준 거죠. 중소형 은행들은 괜찮다고 본 건가요? 네, 그 법안 통과의 기저에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은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처럼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만한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아니니 좀 풀어줘도 괜찮다는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바로 작년 2023년에요. 네, 불행하게도 바로 1년 전에 그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은행 SVB가 파산하고 이어서 시그니처은행, 시그니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거나 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SBB 파산.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이 은행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냐를 살펴보면
물론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EGR-CPA로 인해 완화되었던 규제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 SVB는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가 넘었지만 EGR-CPA 덕분에 강화된 유동성 규제나 금리 리스크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동안 보유하고 있던 장기 채권에서 엄청난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했고 결국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하자 버티지 못하고 파산한 겁니다.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까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더 일찍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들 은행이 비록 자산 규모 자체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으로 나는 작았지만 결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systemically unimportant 은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SVB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벤처 캐피탈 자금의 거의 절반을 예치하고 있었고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즉 특정 산업 생태계와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망하기에는 너무 연결되어 있었던 too connected to fail 은행이었던 거죠. 또 고액의 미보험 예금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망하기에는 예금이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too concentrated to fail 측면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했던 EGR-CPA의 가정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겁니다. 규모가 아니라 연결성과 집중도가 문제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EGR-CPA로 인해서 2008년 위기의 교훈으로 쌓아올렸던 보호장벽들이 제거되면서 이들 은행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1929년 대공황 당시에 페드가 교리적 마비에 빠져서 재역혈을 하지 못했던 그 정책적 무력함과 경직성에 나왔던 비극이 2023년에 현대적인 형태로 다시 한번 재현된 사례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자료에서 지적하는 게 2023년에 이렇게 중소형 은행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위기라 터지면 보통은 강력한 규제 강화가 뒤따라오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23년 SVB 사태 이후에도 예를 들어 EGR-CPA를 다시 되돌린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미국 정치권의 어떤 교착 상태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또 규제 완화를 원하는 강력한 금융산업의 로비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기 이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규제 복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의 쌓인 곡선에서 위기 이후 반등해야 할 규제 수준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심지어 더 완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규제의 쌓인 곡선이라는 역사적 패턴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의 그 값비싼 교훈들이 너무나 빨리 잊히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금융 시스템을 강타하게 된다면 우리는 2008년이나 2023년 위기 때보다도 더 취약한 상태에서 그 충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규제라는 안전벨트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군요. 구조적인 취약성, 즉 은폐된 레버리지 문제도 여전하고 AI 랠리라는 강력한 서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적인 대응 능력, 즉 규제마저 약화되어 있다면 정말 1929년의 유령이 다시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촉발하고 또 악화시켰던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들. 첫째, 구조적 취약성. 당시에는 투명했지만 통제되지 않았던 극단적 레버리지. 둘째, 강력한 심리적 서사. 신기술, 신시대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론. 그리고 셋째, 결정적인 정책 실패. 페드의 최종 대부자 역할 포기와 교리적 마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2020년대 현재 이름과 형태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적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네, AI 혁명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기술 서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는 구제 사각지대를 통해서 교묘하게 숨겨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레버리지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위기의 교훈을 망각한 규제 완화의 여파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규제 복원 실패라는 정책적 취약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죠. 구조, 서사, 정책. 세 가지 요소가 다시 위험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 앞으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예를 들어 지정학적인 큰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쇼크가 발생했을 때 과거 1929년이나 2008년처럼 처음에는 국지적으로 보였던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가면서 대규모의 시스템적인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1929년의 교훈은 결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흘러간 과거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1929년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과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 사람들의 심리와 기대, 서사, 그리고 정책 당국의 대응,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번영을 이끌지만 또 때로는 위기를 잉태하고 증폭시키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과거와는 분명 다른 환경과 다른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유사한 위험들에 어떻게 직면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들을 한 번 더 숙고해 보시면 좋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와 같은 기술 혁신에 대한 열광적인 기대감. 이게 과연 1929년의 라디오 주식 열풍이나 혹은 좀 더 가깝게는 2000년 닷컴 버블 때의 인터넷 열풍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지, 혹은 혹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그것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실현될 가능성 사이의 그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의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금융혁신이라는 것은 분명 경제성장에 필요하고 또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불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겠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일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규제의 쌓인 곡선이라는 위기 후 강화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완화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우리가 과연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고민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권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넓히고 더 나가서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융시장의 역사는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험의 구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